너무 아픕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증산작용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또 흡수하는 이 나무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귀하고 앞으로 이제 이 나무가 자꾸 없어지면 안 되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식목일날만 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남구민의 뭐 나무 심는 날 아니면 동구민의 나무 심는 날 해서 강산구까지 5개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강주 전체가 150만 인구 못 되잖아요. 그럼 네. 5개구를 다 핀다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무를 심어서 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이래서 좀 장기전 플랜을 좀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뭐 의원들이 좀 뭐라 하죠? 5분 발언이라 한가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 기후변화의 그 심각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고요. 그렇게 동의하고요. 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실은 그 대표를 맡고 있는 기관장님들의 역할들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기관장님들은 지역사회 경제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고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에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치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은 뭐 수출량으로 보나 경제 규모로 보면 10위 이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다, 경제 논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은 경제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 다음에 훨씬 더 사회적으로 약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네네. 이 경제적인 약자들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디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온난화를 주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클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산림, 숲을, 공원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모디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이야기하면서 주로 가장 쉽게 가는 것은 주택에 들어선 이 택지 지구를 다시 재개발해서 가는 경우보다는 그렇게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나무가 많이 있는 숲이 있고 이런 것을 허물고 훼손해가지고 전혀 증발산 작용을 하지 못하는 콘크리트 건물로, 콘크리트 도로로 만들어버린 현실들, 이 현실이 또 오히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 산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가능한 부족한 부분에 나무들도 심는 두 가지 운동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탄소 흡수할 수 있는 이제 탄소 흡수원이 나무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시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가장 탄소를 흡수를 많이 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양과 그 다음에 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그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설탕물을 여름철에 시원하게 타가지고 마셨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이게 달짝지근하니 먹을만 했기 때문에 갈증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었었는데 욕심껏 언젠가는 설탕을 많이 탔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막 저어도 설탕이 녹지 않는 상황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 온실가스는 계속 누적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누적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과 물에서 이런 것을 흡수한다고 했는데 그런 능력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에도 대단히 큰 영향들을 줘가지고 아까 산불이라든지 생명체가 못 살고 바닷속에는 이게 산성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갑각류 있지 않습니까? 네. 꽃게라든지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껍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산성기에 녹아버립니다. 네네. 녹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걸 먹고 사는 상위 먹이 사슬에 있는 또 동물들이 연달아 죽게 되고 네. 멸종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자체가 안정적이고 조금만의 영향이 오도록 다시 회복하는 힘이 있는데 그 회복하는 힘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1.5도씨, 2도씨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생태적인 온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온도가 깨짐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급격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도, 2도, 요즘은 1.5도가 중론이죠. 네. 1.5도에 맞춰야 한다는데 제가 2030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1.11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불과 우리한테 남겨진 것은 0.4도도 되지 않는 0.39도 정도가
우리한테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모든 정책, 그다음에 모든 행위, 모든 활동에 탄소를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는, 그래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작업을 하지 않는 한은 우리 국가의 운명이나 지자체의 운명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계의 모습처럼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순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급격하게 피해를 보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아까 그늘막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 버스 승강장 쪽에나 이런데 네. 그늘막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푸른길이라고는 온도 차이가 났는데, 저는 이제 물론 아까 증발산 작용 부분도 있지만 땅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포장도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앞에 가서 보면 지금 저것도 지금 저런 형태는 네.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네.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 앞에 부분은 거의 물이 흡수가 안 되는 네. 네. 완전히 그 진짜 뭐라 그러죠? 완전 탁 폐쇄적인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바깥 온도가 예를 들면은 약 30도 남짓 됐을 때 인공 구조물 중에 가장 뜨거운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인조 잔디구장 아시죠? 네, 인조 잔디구장은 이를테면 폐타이어라든지 산업용에서 쓰던 못 쓰던 것들을 네.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잔디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곳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70도, 8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이고,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인조 잔디구장의 한낮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 실제로 화상을 입거나 맞습니다. 또 넘어지고 미끄러졌을 때 그 굉장히 그 위험합니다. 화상을 입었던 네. 그 사례가 있어요.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비껴가겠는데요. 네. 그 다음에 또 많이 올라가는 게 건물입니다. 네, 건물은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지만 건물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멘트로 되어 있고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열들이 오면 이 열들이 이곳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네, 그래서 발생되는 게 열대야가 발생합니다. 저녁 시간 때. 네. 그 많은 열들이 어디 가지 못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들이 또 들어오는데, 이 건물 자체에 열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그 열을 식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제 지금 저희가 박람회 한번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그 에너지 재생에너지 쪽, 예, 예, 국제 관련된- 기후환경 산업들. 예, 거기를 다녀왔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쿨루프, 네네. 그 이제 요즘에 자연 친환경적인 쿨루프, 그러면서 이제 그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쿨루프를 했을 때의 온도 변화가 8도 차이가 나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책자를 읽어보니까 쿨루프 이게 일반 페인트 하는 거하고 네. 쿨루프를 통해서 하는 그 페인팅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적어도 한 3도에서 4도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근데 이거 별로 3, 4도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18도의 그 환경하고 22도의 환경, 뭐 아니면 25도의 환경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에서 쿨루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80억 인구에 가까운 그런 뭐 주택들이 이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에너지하고 굉장히 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쿨루프를 좀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제일 제가 마음으로 힘들었던 게, 혹시 미세 플라스틱이 좀 네. 결국은 또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마크까지 또 다 되어 있고 물로 이렇게 이 손에 묻었을 때 물로 씻으면 네. 괜찮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권장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어제 저도 그걸 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옥상에 보면 방수 공사를 합니다. 네, 방수 공사를 하면 유성 페인트를 3번 칠을 합니다. 네, 상도, 중도, 하도에 그 3번 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유성이고 이게 또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물에 실려 내려가서 화학약품이 수질에 투여가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나중에 이게 강화가 돼서 부스러지게 되면 네.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그 쿨루프는 뭐냐면 옥상에 있는 온도를 낮춘다 해서 쿨루프거든요. 네. 쿨은 차갑다는 뜻이고 루프는 옥상 꼭대기라는 얘기를 네. 말씀을 드리는데 집에서 건물에서 가장 온도가 많이 올라오는 게 결국 지붕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네. 지금처럼 슬라브 집이라든지 이런 형태는 그래서 그곳에 방수 공사도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방수 공사할 때 반드시 쿨루프용 도료를 사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쿨루프용 도료도 유성이 있고 수성이 있습니다. 네. 어제 만나봤던 그런 업체는 수성을 쓰는 곳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인 부분이고 미국의 굿 실이라고 해서 그 품질을 인증해주는 인증제가 있는데 네. 그게도 통과가 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제품들을 사서 위에 옥상에 주기적으로 방수 공사를 하는데 방수 공사와 관련해서는 쿨루프용 그런 자재들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네.